수년간 냉정하고 무뚝뚝한 한 재벌 CEO가 그의 저택에서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천적 청각 장애가 있다고 알려진 그의 어린 아들은 매일 귀를 가리키고 울며 도움을 요청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부모가 왔다가 떠났고 모두 그를 공격적이거나 망가졌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지만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가정관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계속 보내려 했던 신호를 이해했을 때 그녀는 그 가족의 과거를 송두리째 파괴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건 언제나 즐겁습니다. 아내가 출산 중 사망한 그날 이후 김태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카리스마와 매력으로 유명했던 그 CEO는 냉정하고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모든 시간을 회의, 사무실, 그리고 출장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 특히 아들 지호를 피했습니다. 김태현은 아기 지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으며 집에 있는 사진조차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과 큰 집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며 지호를 돌볼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갓난아기였던 지호는 이미 어머니라는 거대한 존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정서적으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김태현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호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 없이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선천적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는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그는 주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물을 가리키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은 아니지만 의미로 가득 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종종 귀를 만지며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모들과 가정부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를 머물렀지만 오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호가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호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호가 단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 또한 지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호를 포기할 때마다 지호는 더욱 혼란스럽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못되게 굴거나 거칠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돕는 대신 그를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지호의 머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목소리들은 더 커졌고 판단은 심각한 권고로 변했습니다. 몇 명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었지만 그들은 지호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짧은 방문을 근거로 성급한 의견을 냈고 정신과 감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지호의 침묵이 트라우마나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은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 너무 깊이 잠겨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에서 새로운 얼굴,
즉 미소 지으려 애쓰지만 그에게 말 거는 법을 모르는 새로운 보모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소매를 잡아당기고 소리 없는 방식으로 입술을 움직이며 필요한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어가 없었지만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좌절감의 바닥을 치면 그것을 분노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에 실패할 때마다 그는 더욱 갇힌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세상이 선택이 아닌 본래부터 조용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오해받을 때마다 그의 내면의 희망 조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실망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만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봐주지 않는데 왜 노력해야 할까요? 김태현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지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서재에 있거나 통화 중이거나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호를 볼 때는 고작 몇 분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지호는 사랑이나 관심의 신호를 바라며 큰 눈으로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김태현이 알아주길 바라며 귀를 거듭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리를 뜰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아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태현은 아내의 죽음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지호와 거리를 두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지호가 바로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서서히 아들의 영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상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아버지가 남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몇 시간이고 홀로 앉아 똑같은 장난감 몇 개를 가지고 놀고 읽을 수 없는 책을 보고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입술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저 그 큰 집에 사는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정말로 망가진 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한때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어린 마음은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가리키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침묵이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지호의 내면 어딘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이. 그는 여전히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 와서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지켜보며 어쩌면 이번에 오는 보모는 미소 짓고 떠나지 않을까 희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단 몇 분이라도 자기 곁에 앉아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어제와 같이 흘러갔고 집은 더욱 차갑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과 추억 속에 길을 잃은 김태현은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를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시도를 멈췄을 때쯤 그의 어린 마음은 이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침묵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한서진이 가방 하나와 서류 폴더를 들고 김태현 대표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운전기사는 그녀를 정문 입구에 내려주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30대 후반에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었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여러 가정에서 다양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거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방을 알려주고 일정을 건네주기 위해 입을 열 뿐이었습니다. 짐을 풀 때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 아이가 그녀도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이 돌보게 될 아이, 지호와의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서진이 마침내 지호를 보았을 때 그는 만지지 않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 안,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카펫을 응시하며 가끔씩 짧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귀를 몇 번 두드리고 그녀의 입을 가리킨 다음 다시 바닥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그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치 이전에 어떤 어른도 자기 근처에 그런 식으로 앉은 적이 없다는 듯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다시 힐끗 보았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 짓거나 대화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지호가 공격적이고 반응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어떤 공격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아이를 보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끝나고 서진은 그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방을 나서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봐온 방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몇 년간 그곳에서 일해 온 나이든 가정부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은 지친 한숨을 내쉬며 서진에게 정을 붙이지 말고 거리를 좀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정 소모에 대해 경고하며 과거의 부모들이 지호를 도우려다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예고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몇몇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상한 고발을 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애들 같지 않아요. 가정부가 말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것을, 특히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대신 서진은 지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무엇이 쓰여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지호의 의료 기록, 간병인 노트, 그리고 학교 보고서를 읽으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수십 개 있었고 각각 다른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행동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청각장애를 언급했지만 단지 부수적인 메모로만 다루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또는 그의 특정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그의 행동을 묘사했지만
그의 감정은 결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노트에는 좌절하면 블록을 던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가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또 다른 보고서는 관계 형성을 꺼림이라고 했지만 아까 그와의 짧은 시간을 바탕으로 서진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형성 시도였습니다. 서진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보고서 부분에 표시를 하고 시도해 볼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지호의 세계를 통해 그와 진지하게 연결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자신들의 세계에 적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귀를 가리키던 순간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감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 말이 안 들려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호는 고쳐줘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 지호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맡았고 이제 지호를 만났으니 그 이유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영상으로 간단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직원들에게 지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지시를 내리러 가는 대신 그녀는 다시 그저 근처에 앉아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의 손동작 몇 가지를 따라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호를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눈맞춤, 모든 조용한 순간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치유가 큰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미 그녀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늦은 오후, 놀이방 근처에서 청소기를 돌리던 서진은 크고 조용한 방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이곳이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은 완전히 조용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싶어 잠시 청소기를 껐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흐느끼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만지지 않은 장난감들과 그림책들이 꽂힌 선반을 지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구석에 있는 나무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였고 무릎을 가슴에 안고 웅크린 채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지호를 발견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가 보청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고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그 기기를 거듭 가리켰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서진을 바라보았고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더 놀라게 하지 않으려 천천히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서진은 바로 그에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청소기 손잡이를 벽에 기대어 놓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손에 든 기기를 두드리고 나서 자신의 귀를 가리키는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손으로도 똑같이 귀를 가리키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지호는 마치 이전에 어떤 어른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진은 소리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 머물며 그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기를 건네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그녀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는 고통을 표현하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진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동작을 계속 따라했습니다. 지호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속상해했지만 더 이상 공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없이도 귀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조금 진정한 후 서진은 그 기기가 그에게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착용하려 하자 그의 몸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말려 들어갔고 눈은 질끈 감겼습니다. 그는 테이블 다리에 기댔고 마치 그 기기가 그에게 신체적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벗자 그의 어깨는 긴장이 풀렸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급히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청기라면 도움을 주어야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서진은 이 조용한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압박감 없이 그것을 착용했다 벗었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을 착용할 때마다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는 더 차분했고 심지어 방 안을 둘러볼 의향도 보였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강제로 착용해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녀는 직원들이 그의 고통을 그저 그의 행동 문제의 일부로 치부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자 서진은 일어서겠다는 몸짓을 부드럽게 보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진은 곧장 자기 방으로 걸어가 공책을 꺼내 방금 목격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기기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각 반응을 나열했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격한 반응과 감정 폭발을 묘사했던 보고서들을 떠올렸고 갑자기 그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반항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고통에 반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 파일을 다시 열었고 그 기기가 1년여 전에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나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지호가 그 기기가 자신을 아프게 한다고 누군가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말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썼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그 기기에 대해 선임 직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지호를 청력검사 전문가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직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저래요. 그냥 엄살 부리는 거예요. 서진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와 아닐 때 행동 차이가 분명하다고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도 봤어요. 그들에게 그는 망가졌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황이 단순하게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서진은 화가 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마음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호가 진정한 도움을 받으려면 그녀가 그 과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서진은 놀이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호는 봉제 인형을 안고 소파에 누워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자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보청기를 가리킨 다음 그가 이해하길 바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보였고 이내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귀 그림 위에 빨간색 X 표시를 한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유심히 살피더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 보였습니다. 덜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신호로 서진은 그 기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지호의 행동에 내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긴장을 푸는 것을 보며 서진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밤늦게 책상에 앉아 작은 보청기를 앞에 두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복도등은 희미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은 잠자리에 든 후였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잠든 후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의 소지품에서 그 기기를 조심스럽게 빌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켠 채 그녀는 기기 측면에 인쇄된 일련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품 설명서나 고객 서비스 번호 혹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무엇이든 찾길 바라며 여러 검색 엔진에 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색 결과는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번호는 어떤 공공의료 사이트나 제조사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측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브랜드 뉴로식스 누로식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서진은 의료기술 및 실험적 치료와 관련된 오래된 포럼의 토론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게시물은 청력 손실 아동을 위한 신경학적 테스트 및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과 관련하여 뉴로6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두통, 현기증, 혼란과 같은 이상한 부작용을 묘사했지만 정보는 빈약했고 종종 삭제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도 사용자 매뉴얼도 공식적인 연구도 없었습니다. 한 댓글은 뉴로6가 한때 신경조절기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립병원과 제휴했지만 법적 문제 이후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지호의 기기가 그 초기 테스트 모델 중 하나라면 왜 그는 여전히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적절한 감독 없이
아이에게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준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자신보다 의료계를 더 잘 이해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박은영 박사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몇 년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은영은 명망 있는 어린이 병원의 의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 통화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은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짧은 안부를 교환했지만 서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착용해온 이상한 기기와 그것이 도움보다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일련 번호와 뉴로6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요청했고 서진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 몇 장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은영이 심각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게 맞아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젠 잘 모르겠어요. 은영은 즉시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더욱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해보았고 심지어 그녀의 병원 기록까지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녀는 뉴로6가 실존하는 회사지만 환자 불만 이후 연구를 중단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주류 제조사가 아니었고 상용기기를 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호가 가진 모델은 어떤 주요 의료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영이 서진에게 그 기기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볼 때 그것이 전혀 표준적인 보청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청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뇌에 신호를 방출하여 오히려 청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청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지호가 원래 청각장애가 아니었다면요? 은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능해요. 이전에도 오진된 사례들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다면 확답하기 어렵네요. 서진은 지호를 계속 면밀히 관찰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기를 착용했을 때와 아닐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리, 빛,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은영은 자신의 편에서 의료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 기기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 학술지에 묻혀있던 오래된 논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뇌자극 연구의 일환으로 일부 아동에게 프로토타입 기기를 장착시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상시험의 일부로 뉴로6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몇 년 전에 온라인에서 삭제되었지만 은영은 저장된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없었지만 임상시험 장소가 지호가 태어난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서진은 지호의 파일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구적 청각장애라는 최초 진단은 단 한 명의 의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2차 소견도 업데이트된 검사도 없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어떠한 청력 검사도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기는 초기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다시 책상에 앉았고 이번에는 그녀의 모든 메모가 주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은영이 발견한 모든 것은 한 가지 충격적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오해받아 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 기기가 몇 년간 그의 청력을 조작해 왔다면 공격성이나 불안정으로 자주 낙인 찍혔던 그 이상한 행동들이 사실은 그 기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그 생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지호가 테이블 아래서 기기를 붙잡고 울고 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간을 내어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서진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퍼즐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이 그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했으니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녀와 은영은 아무리 깊이 파묻혀 있더라도 진실을 찾기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호의 상태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그 기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대부분의 직원이 다른 일로 바쁠 때 그녀는 놀이방에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종, 장난감 북, 오르골, 그리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다채로운 블록 세트였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앉아 종이에 도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미소 지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는 보청기를 부드럽게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빼고 있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기가 꺼진 상태에서 그녀는 그의 뒤에서 종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지호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손뼉을 2번 쳤습니다. 다시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는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은 것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지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몇 분간 조심스럽게 그녀의 작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각소리를 게임의 일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블록을 흔들었고 그가 매번 그것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고 그는 눈으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그의 뒤에서 부드럽게 말했을 때 그는 그녀의 입술을 읽으려는 듯 그녀를 향해 돌아섰지만 또한 분명히 그 소리 자체에도 반응했습니다.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지호는 청각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고 분명하며 일관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도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몇 년을 살았던 걸까? 자신이 들을 수 없다고 믿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 기기를 착용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서진은 울음을 참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지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박수를 칠 때 그저 미소 짓고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후 서진은 지호 옆에 앉아 장난감을 치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노는 것을 잠시 지켜보며 어떻게 다른 누구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전에 그를 테스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문서가 기기를 제거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무도 그것 없이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을, 모두가 그저 그 진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김태현을 포함해서. 서진은 이것이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지호의 상태에 대해 결코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지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녀는 몇 년간 그 가족과 함께 해온 수석가정부 정미숙 여사를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지는 답이 필요했고 정 여사가 이전에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식료품을 정리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정 여사님,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의 보청기에 대해 여쭤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여사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엇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 지호가 기기 없이도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1분 1초도 빼지 말라고 엄격하게 지시받았어요. 서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았죠? 정 여사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치의들이요. 그게 치료의 일환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걸 빼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서진은 팔짱을 끼었고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거죠, 정 여사님? 전 방금 그 망할 것이 귀에 없을 때 멀쩡히 들을 수 있는 아이를 봤는데요. 가정부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들이 김태현 대표님께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것뿐이에요. 대표님은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따랐어요.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복종했군요. 아무도 그 아이가 그걸 착용할 때마다 왜 아파하거나 무서워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정 여사는 죄책감이 역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금해했죠.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묵살당했어요. 의사는 그 반응이 정상이라고, 적응의 일부라고 했어요.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교체되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그보다 사소한 일로 해고되는 것도 봤어요. 서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그들은 아이가 멀쩡한데도 망가졌다고 모두가 믿게 만든 거예요. 정 여사는 이 말을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그 기기가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전 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녀를 응시하며 그 조작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청각장애, 기기에 대한 그의 고통, 집안의 침묵, 그리고 뉴로식스와의 이상한 연결고리. 그녀는 그 회사의 실험에 대해 은영이 했던 말과 지호의 청력이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차단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그 가능성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작업, 계약서, 가짜 의료 기록 등 청각장애 소년에 대한 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호는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침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서진은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처럼 평화롭게 잠든 그의 방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이용했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박은영 박사는 서류, 출력물, 메모로 뒤덮인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의 통화 후 그녀는 그 이상한 보청기와 뉴로식스라는 이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의심스러운 회사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 건은 무언가 더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은영은 모든 자유시간을 그 회사를 조사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접근 권한을 이용했고 사설 포럼에 연락했으며 보관된 의료 학술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천천히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뉴로식스는 몇 년 전 아동의 신경 조절에 초점을 맞춘 비밀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테스트는 청각교정 임상시험이나 인지지원치료와 같은 모호한 용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오래된 보고서 중 하나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석 박사. 그는 지호를 청각장애로 진단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석은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진료 기록을 위조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녀가 찾은 모든 것을 암호화된 파일로 서진에게 보냈습니다. 서진은 커져가는 공포와 함께 각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이준석은 적절한 승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실험용 기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뉴로식스와 제휴했습니다. 문서들은 많은 어린이가 현기증, 두통,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것들이 공식 기록에서 누락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진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호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지만 아마도 여전히 그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유일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진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급한 진단, 보청기를 절대 빼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저택 직원들의 저항까지 누군가가 이준석의 작업을 보호하며 지호를 몇 년간 거짓된 정체성 속에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파일들을 스크롤하며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한 소년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호의 목소리, 그리고 어쩌면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까지 훔쳐간 시스템을 폭로하는 문제였습니다. 무대 뒤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서진과 지호 사이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기를 벗으면서 지호는 더 차분해지고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예전만큼 움찔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을 유심히 관찰했고 그녀의 표정과 움직임에 더 명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림과 사물을 짝 맞추는 게임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행복, 슬픔, 무서움, 신남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그리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지호는 빨리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얼굴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또한 그에게 네, 아니요, 더, 그만을 말하는 간단한 몸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면 할수록 지호는 더 많이 반응했습니다. 서진이 방에 들어서면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때때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불확실했지만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지호는 문제처럼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호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몰랐지만 그녀가 지호와 함께하는 작업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지호와 블록탑을 쌓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그녀는 선임 직원 중 한 명이 근처에 서서 그들을 너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상민. 몇 년간 그 가족과 함께해온 저택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직접 말 거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며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서진은 자신의 비품 캐비닛이 잠겨 있고 예고 없이 그녀의 일정이 약간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복도에서 최상민이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낮은 톤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이름, 지호, 그리고 방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이 지호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진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의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노트를 백업하고 은영의 조사 결과 사본을 보관했으며 신뢰하지 않는 직원들 주변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인쇄된 경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없었고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가까이 접근했어. 당장 멈춰.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쥔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 조사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은폐해 온 자가 누구이든 그것이 폭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관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든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압박은 계속 커졌습니다. 최상민은 그녀가 지호의 보고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평소 청소 업무 중 일부가 재배정되어 그녀가 아이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진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이용해 세션을 계속하며 이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했지만 내면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최상민이 저택 밖에 검은색 세단에 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폴더를 건네고 짧게 이야기한 뒤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때 이 일이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준석과 뉴로식스를 보호하고 있었고 서진의 발견은 이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장난감 동물들을 가지고 놀며 웃고 있는 지호를 볼 때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그가 바로 그녀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움에 찬 조용한 아이에서 미소 짓고 손을 내미는 소년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진은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실은 저기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반드시 들리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대표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회의를 취소한 후
그의 출장이 단축되었습니다. 그의 차가 저택 앞에 멈춘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차분한 기분으로 그는 알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놀이방 근처 복도를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는 서진이 지호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공중에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손짓 수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 손짓을 따라 했습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녀가 의사들이 지시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무언가를 지회에게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서진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김태현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해고입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그는 그녀가 의료 지침을 어기고 지호의 상태에 개입하며 선을 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뭘 하는지 몰라.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잖아. 서진은 이제 얼어붙은 채 손짓을 하던 중간에 멈춰 서서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선택의 여지 없이 서진은 그날 저녁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호는 그녀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창문 너머로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 지호가 반응했던 방식, 그가 서진의 손짓을 따라하던 모습, 그리고 그가 지금껏 본 적 없이 가장 연결되어 보였던 그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 쉬지 못한 김태현은 조용히 지호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담요 아래 몸을 만 채 자고 있었습니다. 보청기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엄격했던 지시사항들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기기를 빼지 말 것, 항상 착용시킬 것. 그것은 지호의 치료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태현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기기를 옆에 두고 선반에서 오래된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으며 태엽을 감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지호가 살짝 뒤척이더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현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울이 달린 장난감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다시 지호가 그것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 거의 속삭이듯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그러자 지호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지호가 청각장애이며 다가갈 수 없고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확인했으며 그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조용한 침실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조용히가 아니라 몇 년간의 죄책감과 부정에서 비롯된 깊은 흐느낌으로 그는 자신이 지호를 피했던 모든 순간,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손을 내밀려 애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김태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는 걸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말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태현은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 당신이 옳았어요. 서진은 내가 뭘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나 좌절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김태현은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고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호의 오래된 의료 기록, 즉 그가 이전에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박은영 박사와 함께 발견한 것들과 그 기기가 지호의 청력을 지원하는 대신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진단이 내려진 시점, 누가 관여했는지, 저택 직원들이 어떻게 엄격한 명령을 따르도록 지시받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준석 박사와 뉴로식스와의 연결고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회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김태현은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서진은 지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은 의료과실 및 기업 부패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 그의 사업적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서진은 박은영 박사와 계속 협력하며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당분간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준석이나 뉴로식스가 조사를 눈치챈다면 그들은 흔적을 은폐하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진은 지호를 돌보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현은 그들과 더 자주 함께하며 지켜보고 배우고 심지어 직접 손짓수어를 시도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진이 돌아와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의사소통을 시도했을 때 지호는 마치 아버지를 처음 본 것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길은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김태현은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영 박사의 조언에 따라 김태현은 뉴로식스를 상대로 한 첫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추천으로 그는 기업조사 및 의료과실 경험이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법무팀과 접촉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파일을 검토한 순간 그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과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대의 패턴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태현은 검찰청 특별수사팀과 비공개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재벌 총수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로 갔습니다. 그는 서진과 박은영 박사가 수집한 모든 파일, 사진, 이메일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형사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뉴로식스의 활동을 추적하고 환자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기를 가진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되었고, 이 기기들은 의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특이한 모델이었으며 뉴로6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그 기기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참이었습니다. 조사가 공개되자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아이들에게 이식된 실험용 기기들과 불법적인 신경조절 임상시험에 대한 헤드라인으로 방송국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호가 몇 년간 착용했던 것과 같은 기기들의 사진이 전국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부모들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나섰고, 어떤 이들은 답변을 요구했으며 다른 이들은 관련된 회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언론은 이준석 박사의 배경을 파헤쳤고, 과거의 논란들과 조용히 묵살되었던 해외에서의 이전 조사를 폭로했습니다. 지호를 진단했던 클리닉은 당국이 조작된 기록과 뉴로6와의 재정적 유착 관계를 발견한 후 거의 하룻밤 사이에 폐쇄되었습니다. 회사 자체는 잘못을 부인하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태현의 법무팀은 이미 환자의 안전보다 이익이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명된 계약서와 내부 메모 4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이준석은 현상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로 출국하려 했지만 탑승 직전 사설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사기, 아동 학대, 그리고 공모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스캔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서진은 지회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일과를 꾸준히 유지하며 밖의 혼란이 그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치료 세션은 그의 필요를 실제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더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진의 도움으로 지호는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단어가 적힌 플래시 카드를 만들었고 소리게임을 활용했으며 매일 기본적인 문장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이 그의 옷 입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지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그를 돌아보았지만 지호는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은 그가 말한 첫 번째 진짜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참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단어는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안을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단어였고 서진은 그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편하게 느끼는 대로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택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침묵과 거리감으로 가득 찬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들의 삶에 참여하게 된 김태현은 매일 아침 식사를 위해 서진, 지호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이나 회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하고 게임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지호의 학습 훈련을 도우려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를 격려했고 천천히 그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집안 직원들 역시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때 닫혀있던 방들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남아 지호가 삶의 새로운 단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고 동시에 김태현이 아버지 역할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이 머물렀던 그 차갑고 텅 빈 집이
비로소 가정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호는 안전함, 사랑,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는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주의 가족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압력을 받거나 침묵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뉴로식스의 임원들은 법정에 소환되었고 이준석은 긴 혐의 목록에 직면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영향력을 단지 소송을 지원하는 데뿐만 아니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업가가 아닌 아버지로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한때 신호들을 무시했는지, 자신의 슬픔이 어떻게 눈을 멀게 했는지, 그리고 서진이 어떻게 그의 눈을 뜨게 도와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지호가 겪었던 것과 같은 착취를 당하는 아이가 다시는 없도록 기금을 서약했습니다. 한때 침묵과 정서적 거리감과 연결되었던 그의 이름은 정의와 개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지획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중의 주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녀의 역할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만 구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저도 구했어요. 그녀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때 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웠고 자신의 안전을 무릅썼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김태현은 매일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복도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호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삶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진을 바라볼 때 그는 직원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여성을 보았습니다.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세상이 그 스캔들에 반응하는 동안 한때 외로웠던 그 집 안에서는 마침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도 계획되지도 않았지만 진실된 가족이. 그리고 그것은 김태현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저택 뒤의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잔디와 꽃들 위로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분수 근처 벤치에 앉아 지호가 돌멩이와 나무짚을 주워길 위해 조심스럽게 줄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은 컬렉션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짝 미소 띈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는 그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려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춘 후 지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 옆 벤치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그가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테라스에서 김태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엿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서진과 지호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무언가가 강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고 눈물을 닦았지만 지호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은 그들 옆에 앉아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그 아이를 사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호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탓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를 탓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쳤어요. 서진은 그의 말을 신중하게 고르며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완벽함을 바란 적이 없어요, 대표님. 그저 아빠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는 이제 벤치 위에서 나무잎을 원형으로 놓는데 다시 집중하고 있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내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한 일은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든 것뿐이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대표님.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을 수는 있죠. 그는 부끄러워하며 바닥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했어야 할 모든 일을 했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봐주었고 그 아이를 위해 싸웠고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지호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 그저 사랑이 필요한 아이로 보았고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뿐이에요. 김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보호자 이상이었어요, 서진 씨. 당신은 모든 면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 다음 김태현은 서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생각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서진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서진 씨가 지호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대신이 아니라 저와 함께 말이오. 서진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심이세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저 돈 받고 돌보는 사람에게 맡겨지거나 지켜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면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나는 그것이 공식적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 아이가 우리 둘과 함께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라요. 서진은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작은 나뭇가지 집에 집중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김태현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는 새롭고 진실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진은 다시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제출해야 할 서류들, 완료해야 할 신원 조회, 그리고 검토해야 할 법적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자신의 결정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지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엇이 중요한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주방에서 지호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과 음식들, 약간의 종이 장식, 그리고 풍선 몇 개뿐이었습니다. 지호가 들어와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서류 작업이나 법적 지위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돌보는 두 사람이 모두 그곳에 함께 있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후 서진과 김태현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는 더 말이 많아졌고 더 적극적이었으며 덜 두려워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위안, 그의 안내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보호자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김태현은 매일 그저 부모로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치료 세션에 참석했고 팀으로서 결정을 내렸으며 천천히 지회계 집 밖에 새로운 경험들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되돌아오거나 지호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처럼 도전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따뜻함, 그리고 일관성도 있었습니다. 지호의 생애 처음으로 그는 강요나 우연이 아닌 온전한 의지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다른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그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현이 단지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기꺼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으로서 나섰습니다. 함께 그들은 과거를 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 지호가 진정으로 속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차갑고 조용했던 저택은 이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다시 학교 초등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일하도록 훈련받은 교사들이 그를 환영하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 일과,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눠 먹기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몇 가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학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학부모가 휴대폰과 카메라를 들고 작은 강당에 앉아 자신들의 아이들이 무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호는 동급생들 무리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그의 앞에는 작은 키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 격려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김태현은 그녀 뒤에 서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가 키보드 앞에 앉자 관중이 조용해졌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단순하고 느린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든 음이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호의 새로운 청력 보조기기는 실험적이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은영 박사와 긴밀히 협력한 서울대병원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기는 그에게 고통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뇌에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즉, 그가 주변 세상을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그는 건반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관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몇몇 동급생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보았고 입술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고쳐줘야 할 문제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있던 망가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의 학생이었고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작게 인사를 하자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진은 한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태현은 그녀 옆에 서서 눈가는 붉어졌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그 소년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길고 힘들게 싸웠습니다. 지호는 조용한 구석과 오해받던 행동에서 벗어나 무대 조명 아래에서 미소 짓고 음악을 연주하며 박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가슴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아들이 결코 듣거나 말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른 사람들이 지호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바꾼 여성의 곁에 서서 그는 지호가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룬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앞으로 몸을 숙여 지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신나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몸짓이었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을 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모든 것, 모든 부분이 현실임을 알았습니다. 뉴로식스 스캔들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것은 과학과 이익의 이름으로 취약한 생명들이 어떻게 착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의사, 가족, 전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들은 이 사건을 경고 사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작성되었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진은 명성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그 중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윤리적인 의료 테스트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안전, 진실, 그리고 적절한 보살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재단은 피해 가족들에게 법률 도움, 의료 기록 검토, 그리고 지원 그룹을 제공했습니다. 김태현은 재단의 출범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의 최대 기부자이자 공개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했습니다. 행사에서 그는 재벌 총수가 아닌 아버지로서 연설했습니다. 서진은 팀을 고용하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일상적인 운영을 처리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고통안을 강력한 무언가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호의 삶은 언제나 그랬어야 할 모습, 즉 평범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만화가 더 나은지에 대해 친구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는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떤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잘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는 크게 웃었고 자신이 지어낸 노래를 불렀으며 저택의 복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김태연과 서진은 그들의 새로운 가족 생활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주말은 공원, 영화의 밤, 그리고 보드게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맞섰습니다. 한때 슬픔으로 메아리 쳤던 집은 이제 발소리, 대화, 그리고 지호의 끊임없는 에너지로 메아리 쳤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구석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없었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랑받았고 행복했습니다. 발표회 다음 날, 지호는 서진에게 음악을 다시 함께 연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실의 작은 피아노에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김태연도 합류하여 테이블을 북처럼 두드리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은 틀린 음과 우스꽝스러운 리듬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는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소리와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서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기기를 든 채 울고 있던 소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 애쓰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 그녀와 김태연 사이에 앉아 안전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가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그들을 향해 미소 짓자 서진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 끝에 그는 이해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